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참가한 2025 VNL 1주차 경기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리나라 배구 팬분들 뿐만 아니라 세계 배구 팬들에게까지 욕을 먹고 동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VNL에 참가하지 못한 팀 중 우리보다 실력이 좋은 팀이 굉장히 많고, 우리는 심지어 아시아권에서도 강팀이 아닌 상황이라 우리 팀이 도대체 왜 VNL에 있는 것인지 의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VNL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팀의 방향성과 선수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소개 잠시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V리그가 없어서 저도 중계를 쉬고 있는데 콘텐츠의 구독, 좋아요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현재 VNL은 각 국가별 4경기씩 치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4전 전패, 승점 1점으로 18개의 국 중 꼴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위부터 순위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3개의 그룹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VNL인데, 그중 1위는 4전 전승 무실세트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일본입니다. 18개국 중 유일하게 무실세트를 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고, 현재 참가한 모든 국가의 선발 라인업 중에 평균 신장이 가장 작다는 점에서 더더욱 놀랍습니다. 일본 팀에 대한 이야기는 콘텐츠 중반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이어 세계 랭킹 1위인 이탈리아가 역시 4승으로 2위, 강한 전력을 유지 중인 터키가 4승으로 3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에 3승을 거둔 폴란드와 브라질이 3위, 4위 자리를 잡고 있으며 2승을 거둔 팀들이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한조였던 독일이 2승을 거두며 6위, 중국이 7위, 네덜란드가 8위, 그 뒤로 불가리아가 9위, 체코가 10위, 캐나다가 11위, 도미니카가 12위, 1승을 거둔 팀들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세대교체 준비로 아예 1군을 배제하고 1주차를 치르고 있는 미국이 13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프랑스가 14위, 태국이 15위, 벨기에가 16위, 그리고 역시 주전급 멤버들이 빠진 채 1주차를 치르고 있는 세르비아가 17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제가 전부터 우리나라는 VNL에서 1승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경기 내용이 무기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우리 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감독 하나 바뀌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뽑힌 선수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은 25대 10으로 지는 경기가 아니라 25대 20으로 지는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비등한 경기를 치르다 보면 선수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최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과 선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랄레스 감독은 지난 4월까지 푸에르토리코 자국리그에서 감독 생활을 하다가 봄배구가 돼서야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모든 구단의 선수를 보지도 못하고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이 결론은 모랄레스 감독이 아니라 다른 경기위원회의 간부, 예를 들면 경기력 향상 위원인 박미나 아니면 V리그 구단 감독들이 협의를 통해서 선수를 선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포지션이 바로 세터입니다. 이 부분 역시 후반부에 우리 팀 분석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랄레스 감독은 본인을 포함한 코치진 사단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푸에르토리코 시절 함께했던 코치들과 지금 우리 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감독이 분명 많지 않았던 것은 팩트입니다. 김연경이 떠나고 가능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팀을 세계적인 감독들이 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감독과 코치들과 함께 해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수들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VNL에서 준우승까지 차지한
마나베 감독이 떠난 후에 후임 감독으로 들어온 게 무려 터키의 액바시 감독입니다. 악바시 감독은 39살의 터키 국가대표 출신의 젊은 감독으로 이미 수년간 터키 국가대표팀과 리그 최강팀 중 하나인 액자시바시의 감독 경험을 쌓아온 엘리트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에이스인 코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짜임새 있는 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코치진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여자 배구를 윗대가리들이 간절하게 생각하고 위기라고 인식한다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세계 최고 연봉을 줘서라도 불랑 수준의 감독을 영입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그나마 25대 20으로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 배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말로만 위기다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인 김연경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선수 발굴에 힘쓸 뿐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경기력이 몇 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죠.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경기력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배구를 잘하는 팀이 되려면 자기만의 컨셉이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나 러시아처럼 피지컬로 압도하는 배구를 하던가, 아니면 일본처럼 기본기를 바탕에 두고 빠른 템포의 배구를 하던가, 아니면 브라질처럼 모든 선수들이 공수를 능수능란하게 유연하게 하던가, 어떤 배구를 하는지 팀 컬러가 보여야 강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팀 컬러는 결국에 핵심 선수들이 만들겠죠. 당연히 피지컬과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면 할 수 있는 배구가 많은 것이고, 그 부분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일본과 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김연경이 빠진 후에 그 어떤 컨셉도 없습니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하면서 수비도 못하고 연결이나 기본기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꼴찌를 하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부분은 현재와 동일한데 수비력은 일본 수준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하위권에 있는 불가리아나 벨기에, 프랑스 이런 팀들과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처럼 하고 싶으면 그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터들을 키워야 하고, 수비로 상대를 자멸시키려면 리시브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그리고 그에 맞는 훈련과 실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해왔을까요?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가 현재 보는 배구가 도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경기별 우리나라 기록을 보시죠. 1주차 첫 번째 경기 독일전은 3대0 패배였습니다. 3세트를 제외한 모두 20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스탯을 보면 주목할 점이 블로킹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선수들은 피지컬적 열세를 가지고 있고, 서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윙 파워도 떨어집니다. 그 대신 독일보다 디그를 잘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도 인플레이 수비력이 아예 꽝인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비력은 상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공격을 받아야 하고, 상대는 우리의 약한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보다 좋은 수비적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기반을 세터가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공격수의 능력이 두 번째입니다. 독일전에서는 육서영이 7점, 이선우가 6점으로 우리 팀의 최다 득점자였네요. 공격 지표를 보면 우리 팀 윙스파이커들의 공격 효율이 정말 심각합니다. 육서영은 29개의 기회에서 13번의 공격 시도, 그중 9개를 에러를 했고 7점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강소희는 11개의 기회 중에 5번 시도, 3개의 에러, 그리고 3득점을 했고, 이선우는 20번의 기회 중에 11번의 시도, 3개의 에러, 6점을 득점했습니다. 이런 처참한 공격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전뿐 아니라 다른 경기들도 이와 비슷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탈리아전 역시 공격과 블록에서 압도적인 차이, 그러나 디그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잘했고, 체코에서도 비슷한 흐름에 디그가 우리가 조금 더 많았고, 미국전에서도 공격과 블록에서 크게 뒤처졌으며 디그는 조금 더 많았다. 이런 결론입니다. 여기서 리셉션, 즉 리시브는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이 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계속 사이드아웃을 돌리지 못해서 상대에게 서브 기회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셉션이 많은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세트도 마찬가지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김다인이 세트를 많이 해서 잘한 거 아니냐라고 할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 상대보다 나은 점이 인플레이 수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키가 작은 일본의 데이터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보시죠. 일본이 상대한 세르비아, 네덜란드, 캐나다, 도미니카 모두 피지컬적 강점이 있는 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은 상대들을 쉽게 유리했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네덜란드전, 공격에서도 압도를 했고 블록을 단 한 개도 잡히지 않았으며 서브에서 9대1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 상대 범실을 훨씬 더 많이 유도했습니다. 디그도 일본이 훨씬 더 많이 했네요. 사또가 18점, 마유가 15점으로 주포 역할을 했습니다. 세르비아전 때는 공격에서 압도했지만 블록은 더 많이 당했습니다. 서브는 동일했고 가장 큰 차이는 상대 범실이었습니다. 범실 점수 차이만 15점에 달하는데요. 이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양팀의 기본기 차이겠죠. 또한 디그에서도 20개 차이로 수비력의 레벨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높이에서 세르비아가 우위에 있었지만 기본기와 수비로 상대를 자멸시켰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일본에서는 와다가 17점, 사또가 14점, 세르비아에서는 부키리치가 12점, 헤나가 10점을 했네요. 일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캐나다와의 경기 역시 양상은 비슷합니다. 블록에서는 8대0으로 압도를 당한 일본인데 서브와 상대 범실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힘을 유지했습니다. 디그 역시 일본이 앞서 있고 이 경기 역시 캐나다가 강한 힘으로 일본을 누르려 했지만 수비로 버티면서 결국에 상대가 범실로 자멸하는 그런 승리 방식을 일본이 보여줬습니다. 네트스포츠의 승리 공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 팀이 멋지게 공격을 해서 따내는 득점보다 상대가 범실을 해서 따내는 득점이 많을 때 승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은 그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고 본인들의 약점을 감추고 강점으로 상대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일본이 어떻게 공격을 성공하는지 알려주는데 일본은 안정적인 리시브를 기반으로 그 어떤 팀보다 원블록을 빼주는 횟수가 많습니다. Water coming full tilt. Back row to Vosh, but not really in the pipe position. Lions has to put this over. Free ball. So now, big chance. Seki takes a look. And then Irene. Rabbi Koch got there now. It's got to go over. Free ball. Wada. Seki looking to Wada again. This point. Shimamura on the slide. It's all hands on deck at the moment, it seems, for the Netherlands. They haven't got enough people, it seems. Have they really got 6 players on court? The ball just going back. Another free ball for Japan and put away by Yoshino, just coming onto it. The court just opened up and she's into double figures. The front row, but it's the back row attack there from Sato that just 일본은 피지컬을 우위로 하는 팀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더 많은 블록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공격 득점을 내는 이유는 리시브와 세팅에 있습니다. 일본의 공격 방식과 공격 방향은 그 어떤 팀보다 다양합니다. 특히 중앙지향적인 공격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평범한 하이볼 오픈 싸움으로 갔을 때 강점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팀의 경기를 보면 좌우 중앙의 공격 비율을 따졌을 때 3.3대3, 3.3대3, 3.3대3 이 수준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공격을 구사합니다. 특히 리시브가 잘 되었을 때는 평범한 프론트 오픈 공격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세키나나미는 최대한 블록을 피할 수 있는 루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격을 보면 원블록 상황이 많은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득점할 와다와 사또, 마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팀은 좌우 중앙의 공격 비율을 따졌을 때 5대 3대 2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세터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세터들이 경쟁력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백토스입니다. 백토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라이트와 미들의 선택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김다인, 박사랑, 김다은은 모두 백토스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조금만 리시브가 거칠어도 심지어 포지티브 리시브에서도 앞으로 냅다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가장 맞기 쉬운 라이트 투블록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뚫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리시브도 약하고 공격 루트도 보이면 경기 내용은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다른 내용을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기본기, 수비력, 그리고 토스 능력입니다. 이제 선수 구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오랜만에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템포 쉴 겸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의 문제점과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전 멤버는 다음 영상과 같이 아웃사이드 히터의 강소희 육서영, 아포짓의 이선우, 미들블로커의 정호영 이다연, 세터의 김다인, 리베로 한다혜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욕을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소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욕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현재 강소희보다 나은 아웃사이드 히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이터로 봐도 우리나라에서 최다 득점을 하고 있고 그나마 공수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입니다. 이번 VNL에서 보이는 강소희의 문제는 조금 더 확실한 공격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강소희는 상대에게 가장 많은 유효 블록을 당하는 선수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격 범실은 적지만 그만큼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됩니다. 강소희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격수들 대부분이 타점이 좋은 것도 파워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코스 공략을 해서 득점을 해야 합니다. 쳐낼 거면 조금 더 손끝을 보고 과감하게 쳐내던가 상대 블록이 높으면 최대한 블록이 비껴나갈 공간을 찾아 때리던가 해야겠죠. 강소희는 현재 너무 벽에다가 때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육서영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육서영이 어느 정도 리시브를 버티는 모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공격인데 육서영 역시 어깨 회전 반경이 크지 않고 팔을 펴서 때리는 하이볼 스타일이 아닙니다. 빠른 볼을 때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세팅되지 않은 볼에서 많이 걸립니다. 조금 더 팔을 펴고 위에서 때리는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육서영은 앞으로 국가대표에서 계속 키워줘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보입니다. 아포짓 이선우는 두 가지를 보완해야 합니다. 하나는 파워, 그리고 또 하나는 볼 처리 테크닉입니다. 이선우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나마 타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전에 가면 그나마 조금 존재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 손을 벗어나 때리더라도 파괴력이 떨어져서 수비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 배드볼 처리의 다양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토스가 불안하면 상대에 맞게 쳐내기나 리바운드 플레이, 페이크나 푸시 다양한 수를 시도해야 하는데 이선우는 조금만 불안하면 무조건 연타 푸시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수비하기 너무 쉬운 볼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본인이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안 고쳐진다면 팬들이 지적하는 지능적인 문제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팅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자주 해야 합니다. 미들블로커 정호영과 이다연은 국제 경쟁력으로 보면 확실히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는 그래도 꼭 필요한 선수들이죠. 정호영은 성장 중이지만 풋워크의 향상이 필요하고 이다현은 양효진처럼 볼을 시야가 넓게 가져가면서 달래는 능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리베로 한다에는 우리나라 대표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역시 세터입니다. 김다희는 4년 동안 부동의 주전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을 지휘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랭킹 36위, 베트남 카자흐스탄전의 역사적인 패배의 과정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선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김다인 독주체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태국, 베트남에 완패했을 때 가장 밀렸던 포지션이 세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다인 세터는 현대건설에서 좋은 수비력과 양효진이라는 치트키에 기대서 국내 최고라는 수식을 얻었는데 그것은 본인의 능력보다 주변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지난 시즌에 양효진이 노쇠화하니까 김다인의 중앙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양효진이 해주지 못하고 리시브도 약해지다 보니까 사이드 토스의 빈도가 늘었는데 바로 김다인의 약점인 토스 높이와 힘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Macklemore finds the libero. Good defense in the backcourt. Here comes Igonu with a rip. Cross court. Great pickup by Korea.
Chance again. Oro's out of it. Stepping in to set is the middle blocking hands. Clean and rally continues. Italy in the block again. And 김다인의 토스는 빠르게 주려는 의도성은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궤적이 낮아서 상대에게 블록당하기 딱 좋은 높이의 토스입니다. 백토스 또한 장점이 없습니다. 이런 김다인을 닥주전으로 쓰는 것이 우리나라 공격 성공률과 가장 큰 연관이 있습니다. 백업 멤버로 있는 박사랑은 국가대표에 뽑히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세터 중 가장 일관성이 떨어지고 교체해서 경기를 할 때마다 토스 범실을 남발합니다. 일단 프론트백 상관없이 오픈 토스 자체의 정확성이 너무 떨어지고 공격수들에게 지옥문을 선사하는 수준입니다. 23 serving 9. Oh, check. There's a perfect example of check. Kept it going. Anything can happen in Volleyball Nations League. This Czech team played 5 sets yesterday, by the way. Now heading to a 5th again, and it was less than 24 hours ago. 리그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됐고 더 이상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다은의 경우 자신의 머리 위로 리시브를 떨어뜨려주면 미들 활용을 곧잘 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리시브가 터지는 팀에서는 김다은은 쓰임새가 떨어집니다. 또한 공격 불가능한 백토스가 여전해서 리시브가 안 되면 앞토스, 리시브가 잘 되면 속공, 이런 공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는 세터들은 고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필요한 선수는 수비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아웃사이드 히터, 공격 선택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세터, 그리고 클러치 능력을 가진 윙스파이커, 딱 이 3명의 존재가 필요하고 이 3명의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낸다면 25대 20의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8일부터 2주차 경기가 시작됩니다. 캐나다, 벨기에, 터키, 도미니카와 싸워야 하는데 미리 전망을 해보자면 저는 4전 전패를 예상하며 캐나다 0대3, 벨기에 1대3, 터키 0대3, 도미니카 1대3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오랜만에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라이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시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저는 조만간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